제가 이제 저 주제를 보면 이래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제 동영상인데 이제 요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에 이제 빗물이나 물순환을 이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도시에 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물순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도시가 좀 촉촉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시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하나, 둘, 셋, 네 개 꼭지인데 한 두 개 꼭지까지는 좀 딱딱해요. 세 번째 꼭지로 가면 정말 딱딱해집니다. 관련 제도로 가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 자리에서 이제 자식한테 못하는 꼰대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좀 하려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좀 담아놨고요. 저 뒤에는 이제 여기 주로 지금 학년은 몇 학년인가요? 3학년이에요? 전부 3학년인가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뭘 담았는가 하면 꼰대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3학년이나 한 4학년 정도 되면 취업에 고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취업에 대한 무슨 쪽집게를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면접에 대한 팁은 좀 줄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 이제 면접을 가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붙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넌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어라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일 뒤에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 물순환 얘기가 나온 거에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기후 변화가 거기 그 출발점에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많이 더웠죠? 대구 데프리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은 매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구, 경산의 여름 최고 기온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끄떡끄떡 하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1907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이제 측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기상대에서 엑셀 자료를 받아다가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 정말 올라가나?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반드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걸로 이제 그 증빙이 돼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 제일 위에 데이터가 최고 기온인데 이건 서울을 대표로 이제 뽑아봤어요. 우리나라 최고 기온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기엔 올라간다고 보이나요? 물론 여기 이제 이쯤에 가면 일부 튀는 데이터가 있죠.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쭉 상관성을 보면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꼬박꼬박 올라갑니다. 가운데가 평균 기온이거든요. 1907년 당시에는 한 10도 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13도, 2도, 3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언론 기사를 보면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한 2도 정도가 올라갔다는 뉴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올렸느냐? 얘는 안 올라갔는데 얘가 올라갔잖아요. 누가 올렸는가? 밑에 있는 애가 올린 거예요. 최저기온. 1910년, 20년, 30년까지 서울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많았어요. 겨울에. 그런데 이제 40년을 넘어가 해방이 된 이후부터는 20년이 드물어지고 70년대를 이후로는 서울은 한 번도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자꾸만 여름에 점점 더워진다고 생각하느냐? 거의 몇몇 이제 분석들이 그걸 백업할 만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예를 한번 끌어와 봤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예요. 대한민국의 폭염은 1년에 33도 이상인 날이 몇 번이나 되는가를 뽑아봤더니 2020년, 2024년에 한 30일 정도? 한여름을 7, 8일 한 60일 정도로 보면 그 중에 한 30일 정도가 폭염이다. 33도가 넘는 날이. 굉장히 더운 거죠. 그런 날이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됐어.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위기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뺍니다. 50년대까지 빼. 이렇게. 우리나라 좀 현대화된 기상 관측은 한 50년대 이후부터 시작됐으니까 50년 이전 데이터를 빼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폭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이건 과학이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방되던 그때는 굉장히 폭염이었었어요.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가 이걸로만 보면 이때가 더웠었고 지금은 해방될 때보다 덜 더운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더위를 느끼는가 하면 제가 그 다음 그려본 그래프가 열대야예요. 열대야.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날. 이 밤에 이제 우리가 낮에 덥고 밤에도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 근데 낮에 더웠다가 낮에 더우면 밤에도 더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스팔트나 건축물이 낮에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그대로 내보내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여기 1960년대 중반에 멈췄어. 요 이전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야. 패턴이 전혀 달라서 제가 둘로 나눠놨어요. 보세요. 60년대 이후로는 빨간색 열대야 폭염하고 파란색 열대야 거의 똑같이 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1910년으로 끌고 내려가면 이 두 개의 패턴이 달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도 60년대를 기점으로 서울의 도시화는 60년대 이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럼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아스팔트나 건축물이 많아지면 낮에 많은 열을 흡수했다가 밤이 되면 그 열을 그대로 다시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낮에 더우면 밤에도 더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도시가 흡수할 수 있는 열이 많지 않았죠. 낮엔 더운데 밤엔 그나마 시원해. 저도 이제 그 강원도 강릉 시골 출신이었었는데 어렸을 때 보면 낮엔 무지 더웠지만 밤에 평상에 보면 잘만 했었거든. 요즘엔 그런 시절이 아니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후에 대해서 기후나 이런 걸 풀어보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돼. 도시가 점점 더워진다? 그럼 얘를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럴 때 도시가 흡수할 수 있는 열의 장소나 대상을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전 물순환으로 그걸 해결하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물순환도 기후변화하면 폭염하고 빗물이잖아. 그 다음 이제 끌고 들어온 게 이거였었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1910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비가 오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본 거죠. 그랬더니 폭염과 달리 온도와 달리 비 오는 양은 꾸준히 늘어.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꾸준히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고 뭔가 찾아야 되잖아. 그 이유가 뭔지를. 그럼 이제 강수량이 늘어나는 거는 측정해 봤더니 1년 동안 오는 평균 강수량은 꾸준히 늘어.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전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 오는 비가 늘어난다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가지는 비가 점점 많이 오는 거야. 자주 오는 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비가 오는 횟수는 똑같은데 한 번 올 때 폭우가 쏟아지는 거지. 비가 자주 오는 걸까? 아니면 한 번 올 때 많이 오는 걸까? 이 두 가지를 좀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찾은 답이 제가 가졌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었어. 이 그래프는 앞에 그래프처럼 직관적이진 않죠. 한눈에 쏙 들어오진 않잖아. 막대 그래프에 색깔이 있어서 그래요. 막대 그래프 색깔을 보지 말고 막대 그래프의 높이만 일단 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 이 그래프는 강우 횟수거든. 1년에 비가 몇 번 왔는가. 그렇게 봤더니 대한민국은 80회에서부터 한 100회? 110회 정도 1년에 비가 와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세웠던 가설 비가 오는 횟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1974년부터 2024년까지 갈수록 저 막대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한 50년 동안 비가 오는 강우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비가 오는 횟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뭐가 늘어났을까? 두 번째 가설이 타당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번 올 때 비가 쏟아지는 양이 많아졌나 보구나. 맞아요. 이제 그래프에 우리는 색깔을 보면 돼. 저 위에 있는 것처럼 한 번 비가 올 때 몇 밀리나 왔는가를 이제 표시한 거죠. 그렇게 봤더니 연한 회색이 0.1mm에서 10mm 정도, 한 80회 정도. 대부분을 얘들이 채워. 그다음 두 번째가 누가 채우는가 하면 10mm에서 한 30mm 정도가 채워. 그런데 그 위로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가 많이 온 거죠.
7, 80년대에는 빨간색이 많지 않아요. 근데 90년대로 넘어가고 2000년대로 넘어가면 빨간색이 많아져. 이게 2022년이고 이게 2016, 11년이에요. 우면산 사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면산 사태. 못 들어봤구나. 2022년에 강남역 침수는 혹시 들어봤어요? 이건 들어봤을 거야. 우리는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보통 비가 오면 이런 패턴을, 유출량의 패턴을 보여. 이렇게 비가 오면 유출량이 증가했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하고 나면 아스팔트 면적이 많아지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출량이 더 많아지고 첨도 유출량이라고 하는 피크치도 점점 높아져. 그러니까 저기 가장 높은 파란색이 도시의 침수를 일으키죠. 얘가 이제 침수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여러분도 뭐 상하수도나 이렇게 배울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하수관걸 확충을 하거나 뭐 하천 정비를 하거나 저류지를 만든다는 걸로 대안을 배웠었거든. 근데 그게 과연 7, 80년대는 그게 답이 됐어. 여기에서는. 그런데 강우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한 번 비가 올 때 쏟아지는 양이 훨씬 많아졌거든. 과거에는 요만한 관을 묻었는데 설계했을 때 이 관으로 이제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이런 비들이 빨간 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 요게 2022년의 대치역이고 왼쪽은 2011년의 대치역이에요.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사진일 것 같고 요거보다 정확히 11년 전에 대치역이 똑같이 침수됐어. 여기 우면산 사태가 우면산이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던 그 사건이었었어요. 빨간색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기까지만 했거든. 요렇게만. 파란색까지만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가 바뀌었어. 빨간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하수관가를 확충을 하고 하천을 넓히고 저류지를 만들어야 될까? 그런 대안을 찾기에는 도시가 이미 하수관가를 다시 묻기에도 하천을 넓히기에도 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고민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대안들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물순환이고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하늘이 잘못한 거죠. 비가 점점 많이 오는 거니까 하늘의 잘못이야. 근데 사람도 잘못했어. 인간의 잘못도 있어요. 그 도시가 침수된 데는 왼쪽은 1962년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서울의 현황이고 오른쪽은 2010년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모습이야. 이 데이터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100이라는 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비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렇게 봤더니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는 한 10%만 흘러나가. 그리고 30%, 45%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45%는 증발산으로 날아가. 이런 패턴이었는데 도시가 개발되고 나니까 당연히 유출되는 양이 늘어났겠죠. 그게 얼마가 늘어났는가 하고 봤더니 52%야. 비가 오면 절반에 넘는 양이 바로 흘러나간다는 거지. 여기는 10%만 나갔었는데 52%가 나가니까 당연히 유출량이 늘어나죠. 도시 홍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앞에서 봤던 그런 현상들이. 그럼 여기에 유출되는 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증발산되는 건 당연히 줄겠죠. 도시가 머금을 수 있는 비가 없어. 빗물이. 하천이 건천화되는 거고 증발산 양이 45%였는데 25%밖에 증발산을 못하니까 증발산을 해서 여름에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도시 온도를 낮춰줄 수가 없어요. 그 여름에는 비 올 때는 가뭄, 침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폭염. 이 반복이 계속 될 수밖에 없지. 그게 우리 도시가 갖는 한계야. 여러분 하수도 시설 기준, 지금은 하수도 설계 기준으로 바뀌었지. 하수도 시설 기준 배웠지. 배우고 있지.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시설 기준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 하수도의 정비에 의해 우수를 신속하게 배제하고, 신속은 빠르다는 얘기고 빗물을 빠르게 배척하여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수도 시설을 만들 때 하수도라고 그러면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포함되잖아요. 여기에 목적은 빗물을 빨리 내보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비가 내렸을 때 빨리 내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 빨리 내보내려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기처럼 도로에 내린 빗물, 공원에 내린 빗물, 지붕에 떨어진 빗물 가릴 것 없어. 신속하게 배제하는 게 우리 기술자들의 역할이고 하는 일이잖아. 그럼 빨리 내보내는 쪽으로만 설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 강의 끝나고 가다가 주차장 옆에나 도로 옆에 그 식수대라고 하는 잔디나 풀이 심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죠. 걔가 도로보다 높은지 도로보다 낮은지 한번 봐봐. 항상 높아. 그럼 언뜻 생각하면 빗물을 침수나 침투나 이렇게 도시 개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도로에서 나오는 빗물이 녹지대로 가면 여기에 좀 고여 있다가 우수관으로 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얘가 비가 그치고 나서 폭염이 왔을 때 증발산도 하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설계를 안 했어. 지금 여기 영대담아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있는 그 식수대 잔디가 심어져 있거나 풀이 심어져 있는 공간들은 다 높아. 옆에 연석이 요만큼씩 있단 말이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어디에 떨어진 빗물이든 가리지 말고 빨리 모아서 버리라고 설계했었거든. 7, 80년도에 계속.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씩 제도들이 바뀌지. 이러다 보니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배제하면 침수가 안 될 줄 알았어. 여기서 빨리 내보내면 도시는 침수가 안 될 줄 알았거든. 이 물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우수관으로 갔고 우수관이 하천으로 갔고 하천이 바다로 갔잖아. 근데 바다가 다 받아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너도 나도 내보내잖아. 하천이 못 받아. 여기서 못 받으면 어디로 오는 건 여기에 남지, 여기에 남지, 여기에 남지. 그럼 비가 많이 올 때 도시 여기 우수매놀이 역류해서 물을 솟구치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이야.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빗물을 빨리 내보내면 도시가 침수해서 침수의 위험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 물을 빨리 내보냈더니 이게 침수가 더 많아지네.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강우 패턴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야. 우리 대안을 이제 고민해야 되겠지? 어떤 해법이 있을까? 이 뭐지? 얘는 뭐야? 새우튀김이지. 이 그림을 난 여기 보면 물순환 변화의 대안이잖아. 대안으로 이 새우튀김을 띄웠거든. 새우튀김 어떻게 대안이 될까? 이걸 보고 이 수업 강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연상되는 가장 기발한 키워드는 뭘까? 기발하다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봤더니 그럴듯한데 이게 기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우튀김이야.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생맥주 이건 기발하진 않잖아. 그지? 기발하다는 건 전혀 다른 키워드를 얘기를 했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이런 기발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내가 커피 쿠폰을 쏠 거야.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다른 친구들이 얘기 안 하면 생맥주를 얘기한 그 사람이 기발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그 커피 쿠폰을 받아갈 거야.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안 떠올라. 기발한 단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돼. 응? 토론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얘기하면 돼. 뭐가 있을까요? 기발하다고 이제 전제를 했더니 이건 기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거나 괜찮아. 케찹. 그렇지. 기발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기발해. 흡착? 흡착 이거 연결만 되면 가장 기발해? 기름? 기발하지는 않지만 일단 케찹하고 기름 조합. 여기 아까 심다해? 신발? 연결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장 기발한 거야. 신발 먼저 들어볼게. 신발. 자 일단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신발 여기. 물반죽 하지 않습니까? 새우에 새우를 뭔가 매개로 이렇게 물 거기다가 어떻게 잘 그래서 그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었지 조금 전에? 흡착. 자 우리 투표하는 거예요. 두 친구 눈 감어. 자 눈 감어. 자 신발이 기발했다. 눈 감어. 다시 손 내리고.
흡착에 기발했다. 손 내리세요. 눈 뜨세요. 신발이 간발의 차로 신발이 약간 더 기발했어. 여기 핸드폰 번호 주고 적어주면 돼요. 네. 보이스피싱에 쓰지 않아요. 겉바속촉이잖아요. 내가 이걸 띄웠을 때 난 지금까지 가장 기발한 단어는 뭐였는가 하면 다람쥐였어. 다람쥐. 연결이 될까? 새우튀김하고 다람쥐? 지금 잠깐 졸린 학생들은 구글에다가 새우튀김, 다람쥐 이렇게 쳐봐. 그럼 얘가 나와. 내가 어떤 학교에 강의를 갔었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 다람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람쥐하고 얘가 무슨 상관이지 했더니 다람쥐가 솔방울이나 잣을 까먹고 꼬투리를 남기면 이런 모양이 비슷하게 돼. 내가 어떤 데 보면 독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일본이 시끄럽게 하면 독도라는 키워드가 자주 떠오르고 북한에서 ICBM을 쏘면 ICBM이 가끔씩 떠올라. 난 이제 이걸 띄웠던 게 튀김의 정석이잖아. 겉바속촉. 이 대안에 이제 이거를 한 이유는 도시도 겉바속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도시는 튀겨 먹을 수가 없잖아. 신발은 튀겨 먹을 수가 있어. 그지? 내가 언젠가 한번 튀겨줄 거야. 근데 도시는 튀길 수가 없잖아요. 그 도시는 겉을 바꾸면 속이 촉촉해진다의 겉바속촉으로 좀 해보고 싶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대부분 아스팔트로 되어 있거나 건축물로 되어 있거나 해서 속이 촉촉해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나는 이제 물순환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은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물순환은 다 모아서 빨리 보내는 걸로 우리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난 이걸 쓰레기에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내가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 두 나라가 분리수거를 가장 잘해. 이 분리수거는 1995년부터 시작됐거든. 1995년 정도부터 이제 분리수거가 시작이 됐어. 과거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LH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연구한 게 이거였었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는 양이 줄 거 아니야? 그 양을 알아야 도시를 개발할 때 쓰레기 소각장의 규모나 매립장의 규모를 정할 수가 있거든. 근데 쓰레기 이게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면 분명히 분리수거를 하고 나니까 줄어들 텐데 이게 얼마로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조사를 했었거든. 그랬더니 9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한 사람당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2.25kg이었어. 여러분은 지금은 얼마 배출할까? 여러분 지금 각자 1kg이 안 돼. 0.9 정도 배출하거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한 사람이 하루에 0.9kg 정도 배출을 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지. 왜 떨어졌어? 종이, 비닐, 캔, PET, 유리, 일반 얘들은 다 분리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지 않잖아. 빗물도 난 이래라고 봐. 우리 앞에서 모아서 무조건 빨리 내보낸다고 그랬었잖아. 이게 8, 90년대 설계했던 방식이거든. 7, 80년대, 90년대까지. 근데 얘도 좀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붕에 내리는 빗물은 깨끗하죠. 얘는 캔이나 병처럼 다 있으면 돼. 공원에 내린 빗물은 금방 쓰진 못하지만 땅속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거든. 도로에 내린 빗물, 얘는 좀 직접 쓰기가 어려워. 그럼 얘만 처리해서 내보내면 되지.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했을 때 소각장으로 보내는 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도시에서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한 15% 정도 되거든. 공원은 한 15 내지 20%, 건축물이 한 30%.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지. 이런 접근들이 이제 도시에서 빗물을 어떻게 하면 빗물을 순환시켜서 도시의 온도도 잡고 여러 가지 이제 폭염이나 이런 피해도 줄여볼까 하는 그런 접근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빗물을 저류시키는 방법, 뭐 침투시키는 방법, 여과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방법들이 나가죠. 처음에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도시에서 도로, 뭐 주차장이나 공지, 그리고 이제 건축물 이렇게 나눠봤어. 처음엔 도로야. 도로인데 요거는
어디에 설치된 건가 하면 여기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여기 차도란 말이야. 여기 사람 다니는 인도고 요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지. 빗물바지, 우수바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건 어딘가 하면 수원 영통 수원에 있는 도로 시설인데 여기에 있어야 될 빗물바지가 없어. 그럼 도로에서 나오는 이 뒤로 쭉 봐도 없잖아. 그럼 여기에 내린 빗물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연석을 통해서 가로수로 가. 그럼 요 아래쪽을 보면 요 아래는 요 위에 단면을 자른 다음에 좌우를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빗물이 흘러서 여기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침투나 조리되도록 하는 거지. 가로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로수 사이에 화단처럼 만드는 방법도 이제 가능해. 이런 것들이 오른쪽은 세종시에 내가 설계해서 적용했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드는 도시들은 이런 접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그 모아놨던 빗물들은 이제 도로에 뿌리면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겠지, 도로가.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한여름에 아스팔트 이렇게 아스팔트나 건축물에 손을 대면 손을 대고 있을 수가 없어. 55도에서 한 60도 정도 돼. 딱 뜨거 할 정도거든. 근데 55도였는데 물을 뿌리니까 한 40도로 떨어졌다가 한 2시간 정도 계속 지속이 돼. 2시간 한 반까지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했었지. 실제로 나타났었고. 이렇게 이제 물 뿌리는 거는 어디는 빗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디는 상수도를 뿌리기도 하고 어디는 하천물을 뿌리기도 해. 대구에도 이게 있어. 대구 범어역에 보면 범어역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빗물을 범어역 근처에다 뿌린단 말이야. 10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인가? 그렇게 도로에서 물을 가지고 도로의 도시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 그런 이제 접근들이 시작이 돼. 이건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투수 포장이야. 최근에 다니면 최근에 포장된 데는 다 투수 포장이지. 빗물이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쪽은 안투수 포장.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포장이고 오른쪽은 투수 포장이거든. 비가 요 위에 내리면 이 비는 땅속으로 스며들게 이제 설계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보도뿐만이 아니라 여긴 보도인데 보도에 설치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얘가 조금씩 범위를 확장해.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도로로 나와. 여기는 보면 도로잖아.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자세히 보면 블럭이 깔려 있지. 보도 블럭이 깔려 있어. 여러분도 조금 이제 눈여겨 다니다 보면 이면도로 먹자골목에 있는 이면도로에 보면 블럭이 깔리는 경우들이 있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이런 게 깔려. 그럼 어떻게 염려가 될 거 아니야? 야, 이게 차가 다니는데 하중 때문에 이게 블럭이 버티겠어? 깨지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한 7년 정도 운영된 다음에 내가 찍은 거거든. 세종시에. 까딱 없어. 물론 이제 보도 블럭은 보통 우리가 인도에 가는 한 6cm 정도 되는데 얘는 한 10cm 정도 두께가 좀 두껍지. 이런 접근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주차장이야. 주차장 도시에서 주차장이든 다른 광장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전면 투수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차가 서 있는 요 공간은 건드리지 않고 얘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굴착을 해서 파내고 거기에 자갈을 집어넣어서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빗물들이 스며들게 하는 거지. 이 영상을 요 위에 걸 영상으로 만든 거야. 주차장 뒤쪽을 이렇게 파서 자갈을 채워서 빗물이 스며들게 하는 거지. 여기 위에 시설이 바로 이 영상을 위에 사진을 보고 이 영상을 만든 거거든. 전체 주차장 면적이 한 5% 내지 한 10%만 이걸 설치했는데 빗물이 거의 유출되지 않아. 평상시에. 이 영상은 내가 환경부랑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지금 2가지만 보여줬었는데 한 10가지 기법에 대해서 쭉 만들었어. 근데 이 영상을 물론 이제 영상 전문가가 만들었지. 영상 전문가가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때 이제 영상 전문가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영상 전문가하고 나하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돼. 그렇지? 나는 내 분야의 전문 용어를 얘기하고 그 사람은 자기 분야의 전문 용어를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 2, 3개월,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말이 통했어. 그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상이 잘 만들어졌어. 참고로 이 영상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영상이야.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타평에 의하면. 이 영상을 만들 때 슬슬 이제 사심이 생기는 거야. 이 영상에다가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나의 흔적을 좀 남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낙관을 찍잖아. 여기 영상에는 내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그때 2018년쯤이었는데 이게 처음 영상 만들 때가 내가 차를 소나타로 바꿨거든. 소렌토로. 그래서 내가 이 차들이 영상 전문가가 만들었을 때 전부 외산차였어. 그래서 왜 외산차냐고 그랬더니 외국 차들은 이미 요 모델 하나하나가 아이콘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새로 작업할 필요 없이 끌어만 오면 된대. 그러니까 작업이 훨씬 쉽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내가 국뽕이 차올라서 그러지 말고 전부 한국차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까 그럼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국뽕으로 차올라서 차를 이제 막 만들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차를 소렌토로 바꿨잖아. 근데 사심이 생겨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차 중에 SUV 하나 넣어주시라. 소렌토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너무 앞으로 빼진 마시고 저 뒤로 하나 빼서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색깔은 진한 남색이요. 좋아요. 그 들어간 게 저 뒤에 있는 얘야. 얘가 소렌토로 보이나? 아니야. 산타페야. 저게 완성품이 들어왔거든. 완성품이 들어와서 쭉 봤더니 이제 나는 쟤만 보이잖아. 내 눈엔 너만 보여. 봤더니 소렌토가 아닌 거야. 이거 왜 소렌토가 아니에요? 산타페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지금도 얘는 여전히 산타페로 남아있어. 그 비운의 소렌토가 얘야. 이건 우리가 투스블럭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투스블럭의 효과를 내가 설명하려고 이 사진을 띄운 거거든.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여기 아스팔트에 보면 빗물이 번질번질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지. 이 구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 빗물바지는 여기쯤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 아스팔트에 내린 빗물들이 투스블럭으로 흘러 들어오면 여기도 물이 번질번질 해야 되는데 여긴 빗물이 번질거리지 않아. 그치? 한 칸을 채 못 넘어와. 이거는 뭔가 하면 투스블럭이 제대로만 시공된다고 하면 도시에서 빗물을 유출을 저감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걸 보여줘. 건축물로 넘어오면 건물 옥상에 옥상 녹화하거나 또는 빗물을 모아서 쓰는 방법들이 이제 가능하지. 시간을 잠깐만. 시계를 어디서 보면 될까요? 잠깐만. 여기 있구나. 굉장히 빛이 어두워. 건물 옥상에 옥상 녹화를 하거나 또는 빗물을 모아 쓸 수 있지. 근데 내가 어떤 실험을 해봤는가 하면 학교에다가 옥상 녹화를 하면 보기도 좋지만 교실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여기가 바로 위가 옥상이야. 근데 이 위가 그냥 콘크리트 포장인 거하고 뭔가 옥상 녹화가 되어 있는 온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좀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 온도는 얼마나 낮아지나 이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옥상 녹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옥상 녹화뿐만이 아니고 벽면 녹화도 이렇게 되어 여기는 넝굴식물을 심어, 덩굴식물을 심어. 덩굴식물을 심고 끈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게 1, 2, 3, 4층 건물이잖아요. 4층 건물까지 얘가 올라가.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건물이 시원해지지.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아까 봤을 때 55도가 40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햇빛 비치는 데는 50도, 햇빛 비치지 않는 데는 35도 정도 온도가 낮아져.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죠. 옥상 녹화들은 학교나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렇게 적용하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지극히 드물어. 학교에 옥상 녹화를 한 사례나 아파트에 옥상 녹화를 한 사례는 내 여기 사진 찍어 온 거 외에 별로 없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올라가 본 사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올라간 적이 없어. 남의 아파트는 많이 올라가 봤어. 옥상 녹화하느라고 또는 여러 가지 실험하느라고 뭐 소음 측정하느라고 이렇게 올라가 봤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올라가 본 적이 없지. 근데 그 옥상 녹화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지. 이 역시도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속도는 많이 느려. 생각했던 것보다. 옥상 녹화를 아까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1반, 2반, 3반의 옥상 녹화를 했어. 그렇게 했더니 이제 교실에서 온도 측정을 해봤어. 온도 측정을 해봤더니 지난해 7월이었지?
7월 이제 더울 때 온도 측정을 해봤더니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에어컨을 틀어. 그 온도 변화를 확인해 보기가 좀 복잡해. 그런데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봤더니 아래쪽은 옥상 녹화를 한 곳이고 위에 쪽은 옥상 녹화를 하지 않은 곳이야. 온도가 떨어졌지. 한 2.5도 내지 한 3도 정도 온도가 낮아. 옥상 녹화를 하면. 근데 에어컨을 틀면 똑같아지지 않을까? 온도가? 아니야. 월요일이죠? 한 3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에어컨을 틀었어. 8시에 에어컨을 틀더라고. 전 교실이. 틀면 출렁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요 한 뼘 거리는 안 벗어나. 여기가 6학년 일반이고 여기가 옥상 녹화를 한 곳이야. 옆에 교실은 옥상 녹화를 하지 않았어. 그럼 그 교실은 늘 우리 교실보다 한 3도 정도가 온도 차이가 계속 나. 뭐 옥상 녹화를 하면 실내의 효과는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지. 효과에 대해서 긴 말이 필요 없잖아. 그럼에도 우리 또 과학하는 사람들은 분석을 해봐야지. 그랬더니 유출량은 한 10 내지 20%. 비가 왔을 때 흘러가는 양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했더니 10 내지 20%가 줄어들어. 그 온도는 한 1.4도 정도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들이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에서 옥상 녹화를 하거나 또는 어디에 식생을 조성하거나 빗물을 모아두거나 이렇게 되면 유출량도 줄여주고 온도도 낮춰준다는 거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면서 제도들이 조금씩 바뀌어. 도시에서 조금씩 이제 녹지나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도들이 바뀐다는 거지.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생태 면적률이라는 거야. 이거는 혹시 생태 면적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지. 이거는 조경이나 이쪽에 주로 다루는 용어이긴 한데 생태적인 특성을 갖는 면적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지. 도시를 조성을 할 때 그 자연 지반의 녹지가 있으면 가장 좋아. 자연 지반 녹지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자연 지반 녹지는 모자라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태 면적률을 인공적인 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야. 이게 인공 지반 녹지.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앞에서 봤던 것들이잖아. 투수 포장. 얘네들을 설치하면 얘네들도 일정 비율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는 전체 면적의 30 내지 한 40%를 생태 면적률을 확보를 해야 돼. 그렇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앞으로 다시 가볼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40%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시를 전체 여기가 요 교실로 할까? 교실이 만약 내가 도시를 개발하는 면적이야. 그럼 여기에 한 40% 정도는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에는 옥상 녹화, 일부에는 투수 포장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한다는 거지. 여기에 보면 이제 각각의 옥상 녹화는 100% 다는 인정 못 해주겠어. 0.6%만 0.6, 0.5만 인정해 줄게. 설치된 면적의 절반만 인정해 줄게. 투수 포장은 한 40%나 20%만 인정해 줄게. 이렇게 전부 더해서 전체가 40%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를 개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도시를 개발할 때 일정 면적은 투수 포장을 설치해야 되고 일정 면적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벽면 녹화를 하거나 옥상 녹화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 옥상 녹화할 때는. 그래서 옥상 녹화라는 지원 제도가 같이 만들어져 있지. 또 하나의 법은 이제 도시의 물순환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시에서 물순환이 잘 안 되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정부에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지. 여러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 대구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 아마 물순환 촉진 구역 정부에서 지정을 할 텐데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환경을 전공하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면 뭐 수철이나 여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도시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그 중에서 물순환을 개선하는 게 도시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런 접근 방법도 난 필요하다고 봐.
도시에서 이제 뭐 열섬 현상이나 지하수가 부족해지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뭐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물이 부족한 지역 또는 뭐 홍수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서 대안을 만들어 줄 때 누군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치 상하수도 설계하듯이 누군가 이런 걸 설계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돼야 돼. 그게 내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했던 얘기들이야.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질문.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질문. 어. 분리수거 어. 진짜 어.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큰지. 아, 빗물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니고 빗물 분리수거. 그렇지. 그러니까 94년도까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거든. 그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 1인당 한 사람이 2.25kg을 발생시켰단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하루에 2kg가 넘는 쓰레기를 버렸어. 거기에는 뭐 캔도 있었을 테고 병도 있었을 테고 종이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게 전부 쓸려 나가서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갔었거든. 근데 95년 이후에는 전부 이제 분리수거가 되면서 실제로 소각하지도 못하고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이나 또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만 매립지로 갔었지. 그렇게 되니 그 양이 0.9로 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폐기물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쓰레기 정책의 고민은 매립지를 확보하기가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 양이 2kg가 나오다가 0.9가 나왔으니까 매립지의 사용 연한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지. 소각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아, 그렇지. 등등 정확해.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저 친구 참 좋아 이러는데 정말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 이 제도의 한계는 결국 돈이야. 돈. 앞에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가 과거에는 투수블럭을 예로 들어보면 과거에는 투수블럭을 설치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투수블럭을 설치해. 투수블럭이 돈이 일반 기존 블럭보다 한 2.5배 정도 비싸. 투수블럭이. 당연히 비싸게 생겼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비싼 걸 굳이 깔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조금씩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지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과거에는 우리는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이 돈이거든. 돈만 되면 비싸면 안 되고 싸야 되고 돈이 돼야 되고 이게 최고의 가치였었는데 환경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수처리나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가장 싸. 그치? 하수 처리를 굳이 하지 않고 하천으로 그냥 버려. 좀 불편하긴 하지만 비용은 가장 싸지. 쓰레기를 굳이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 전부 산속에다 매립을 해. 비용은 가장 싸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과거부터 그렇게 하지. 94년도 이전부터 분리수거해서 했으면 더 좋았잖아. 그렇게 되진 않아. 지금 투수블럭을 우리가 깔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깔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90년대부터 깔지 그 좋은 걸. 토양이 마련이 안 돼. 사회적인 인식이 환경적인 문제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냐, 환경적인 가치가 우선이냐 이 무게중심에서 처음에는 돈의 가치가 항상 무거워. 그래서 환경으로 금방 못 넘어가.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환경에 대한 무게중심이 커지는 거지. 그럼 투수 블럭이 일반 블럭보다 한 2배나 3배가 비싸더라도 돈이 문제야? 도시가 침수되지 말아야지. 또는 도시가 폭염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바뀌는 거지. 우리가 환경 문제를 인식할 때 항상 고민들이 그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하천을 복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도심에 있는 하천도 다 깨끗하죠.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여전히 하천을 복개하고 도심 하천은 시궁창 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야, 이 물을 이렇게 더럽게 내버려 두는 거야. 깨끗하게 정화해야지. 아직 그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먹사니즘에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거야.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사회적 토양이 마련돼야 돼. 또 학교 같은데
학교에 내가 가서 학교에 가서 옥상 녹화하세요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이 반대 안 된다고 그래. 그 옥상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들어간다는 거 하잖아. 그지? 그럼 이제 학생이 염려한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아파트 마찬가지야. 근데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여기 가서 뛰어내릴까? 우리가 옥상이나 학교 옥상이나 공동주택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염려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 근데 이게 옥상 녹화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횡댕그레하니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여기 보이지? 학교 옥상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상태로 개방하면 이건 분명히 안전사고가 일어나. 여기 올라가는 아이들은 없을 거야. 한 명이나 두 명만 올라가지. 그지? 우리가 어떤 밤길을 가다가 으슥한 골목을 가면 무섭잖아? 왜 무서워? 으슥한 골목에 갔는데 왜 무서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했을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무서운 거거든. 똑같은 길인데 밝아? 그럼 안 무섭잖아. 왜 안 무서워? 내가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날 보는 눈이 있다는 거거든. 날 구해줄 사람이 있고. 옥상도 똑같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개방만 해놨어. 가는 사람이 한둘이야. 스스로 갈 일은 없단 말이야. 끌려가거나 너희 올라와봐 이렇게 했을 때만 여기 올라간다고. 그 좋은 기억이 남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해놓고 개방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아파트 마찬가지. 이렇게 개방해 놓으면 아이들이 항상 여기 가서 올라가 있잖아. 안전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어. 그게 사회적인 인식을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할 때 정교하게 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야. 옥상 개방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방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교함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걸 정교하게 고민하지 않고 툭딱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걸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잖아. 탁상공론. 개방하는 게 좋겠는데 그럼 내일부터 개방하도록 하지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미처 생각나지 않으면 계속 생각을 해. 내가 뒤에 넘어가서 여러분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 이걸 들고 나왔어. 여러분들이 3학년이라고 하니까 뭐 아직까지 취업 면접에 이런 건 많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면접이 있을 거야. 내가 뭐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 또는 다른 지원을 하고 싶어. 뭐를 할 때. 아니면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가 이제 면접을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학생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의 고민은 뭔가 하면 면접 질문이 대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이 제일 많거든. 그치? 여러분이 면접관이야. 나 여기 앉아 있어. 저 면접관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 이런 걱정이 가장 크다는 거야. 그런데 그 출제 범위를 3분의 2 정도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만 면접관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갑자기 들어왔지? 안녕하십니까? 3번 지원자 아무개입니다. 라고 앉았어.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나도 긴장하지만 면접관인 사람도 긴장해. 뭘 물어볼 거야? 나한테 대해서? 내가 여기 앉았어. 나한테 대해서 뭘 물어보고 싶어? 갑자기 안 떠오르지? 그렇게 된다니까? 안 떠올라. 그러면 이 사람의 인사 자료를 뭐 며칠 전에 보여주고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느냐? 아니야. 인사 대회이기 때문에 그날 털거덕 가서 앉잖아? 보통 여러분 10시에 면접 들어오라고 그러면 면접관들은 9시까지 오라고 그러거든. 9시까지 가면 30분 동안 면접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면접하시고 어떤 질문을 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 해주시고 이렇게 가르쳐줘. 그리고 나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서야 첫 번째 지원자에 대한 자료를 줘. 내가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질문하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속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자소서 있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 아니야? 면접관들이 꼼꼼하게 읽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읽을 시간이 없어. 2분이나 3분 정도를 할애하기 바빠. 여러분이 쓴 자소서는
2분 내에 다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소서에서 눈에 띄는 것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꼼꼼하게 쓰는 게 아니고 눈에 잘 띄게 써야 돼. 아 이건 꼭 질문해 줬으면 좋겠는데 걔를 써. 내가 살아온 과정 쭉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별로 관심이가 없어. 면접관들은. 얘를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얘를 인간성이 괜찮은 아이인가? 협동심은 괜찮은가? 이걸 보고 싶은 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이건 꼭 물어봐 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질문 시험 범위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야. 자소서 여러분이 쓰잖아. 누가 써주나? 여러분이 쓰는 거야. 그리고 자소서를 보면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써. 열심히 꼼꼼하게. 면접관이 읽기 쉽게 써야 돼. 면접관이 읽기 쉽게. 마찬가지 면접관이 질문하기 좋은 내용을 써야 되고 그 질문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거 써. 그리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블라블라블라 아무 의미 없어. 그건 질문할 거리가 안 되잖아. 그치? 저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참 성실하게 열심히 자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글을 보고 무슨 질문을 하겠냐고. 지원자님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해? 아니잖아.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자소서를 쓸 때 템플릿이 있으면 템플릿에 맞추되 템플릿이 없으면 구질구질 길게 쓰지 마. 짧게 써야 돼. 다 읽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면접을 가게 되면 인성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는 항목이 인성검사를 여러분이 면접을 하기 전에 인성검사를 하면 인성검사한 결과지는 여러분한테 안 가.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면접관들한테 와. 그럼 여러분이 인성검사를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지원자 펼쳐보면 인성검사가 지원자 인성검사 결과가 내 앞에 와 있어. 여러분은 모르지? 그럼 난 그걸 보고 질문을 해. 그런데 이제 면접관들도 그걸 금방 파악하고 질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성검사지 아래쪽에 보면 예를 들면 인성검사지 항목은 네 개란 말이야. 성실하냐? 대인관계가 좋으냐? 배려심이 있는 이타성이 있느냐? 심리적 안정성이 있느냐? 근데 만일 그 인성검사한 결과에 대인관계가 안 좋아. 이기적이야. 요 점수가 낮단 말이야. 그럼 그 밑에 면접관이 질문하기 좋은 그 문제를 줘. 이런 걸로 물어보세요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시간에 쫓겨서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인성검사지 검사 결과를 다 볼 수가 없잖아. 요거 질문하세요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 질문하는 거야. 근데 인성검사지를 내가 안 봤잖아. 여러분이 안 봤지.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 내가 성실한지 안 한지, 내가 대인관계에서 협동심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내가 배려심이 있는 이타성이 있는지, 심리적으로 안정한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 여러분이 모르겠다? MBTI 검사 한번 해봐. 그거라도 해. 내가 E인지 I인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내 성격이 어떻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거야. 인성검사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물어봐. 왜냐하면 면접관들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거든. 근데 그렇게 인성검사지에 그 질문 해보세요 있으면 어이구 이게 가뭄의 단비야.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지. 면접관 머릿속이야. 알 수가 없잖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면접관 머릿속에서 나오는 질문은 답이 없어. 답을 기대하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야.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답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 질문들을 하지. 예상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인터넷에 많이 떠돌기도 하고, AI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만들어놔. 답을 만들어 놓고 이 답은 항상 쓸 수 있는 답이야. 문제가 이제 내가 준비한 답은 3-5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만 내가 쓸 수 있는 답이야. 근데 내가 3-5라는 질문을 기다렸더니 3-5 질문을 안 하네. 3이라는 질문만 하거나 또는 이 비스무리한 걸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답을 갖다 넣어도 되나? 갖다 넣어. 내가 충실하게 답변한 게 있으면 갖다 넣어.
그러면 심사관이 내가 얘기했잖아.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구술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던진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답을 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답변이 있으면 어쩌면 동문서답이 되더라도 그걸 해. 대신 연결 구간은 있어야 되지. 동쪽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서쪽 답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동쪽에 대한 질문을 주셨지만 저는 서쪽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서쪽을 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만 한 다음에 서쪽 답을 해. 그러면 돼. 회사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뭐 지원 동기나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뭐 이게 다 준비해서 같이 당연히 준비해서 가. 근데 회사의 장점도 물어보는데 최근에는 면접관들이 어떤 유행이 생겼는가 하면 단점을 물어보기 시작해. 우리 회사의 단점은 뭔가요? 근데 지원자들이 장점만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 회사의 단점을 공부 안 해서 가. 그 단점을 너무 까면 이거 좀 지원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진 않나? 이게 되게 좀 어떤 분위기에 맞춰야 될지 난감하지. 근데 단점을 반드시 준비해서 질문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 우리 회사에 떨어지면 어느 회사 지원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할 거야? 저는 A라는 회사만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야? 영혼이 없지. 그럴 리가 있나? 면접관이 그걸 모르겠어? 쟤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준비해둬야 돼. 이게 솔직한 거야. 나는 이 회사 정말 내가 원하는 회사지만 이 회사가 안 됐을 경우에 나는 차선책으로 블라블라한 회사를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얘는 즉답이 안 돼. 회사의 단점하고 지원하는 경쟁사라든가 차선으로 입사하려는 회사는 즉답이 안 되는 아이야. 얘는 질문에 답이 없지? 얘는 질문에 답이 있어. 질문에 답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장점, 직무, 지원 동기 얘들은 뻔하지만 이 우리 회사의 단점이 뭐냐? 다른 회사 어디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앞에서 저 응시했다가 떨어진 회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해야 돼. 시선 어떻게 하래? 면접 볼 때? 시선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이 컨택? 그지? 자, 아이 컨택 들었지? 내가 이제 우리가 배운 아이 컨택은 이래. 면접 하나, 둘, 셋이 요 학생 셋이 면접 학생까지 4명이 면접관이야. 보통은 3명, 4명 앉으니까 내가 여기 앉았어. 우리는 아이 컨택을 나한테 질문을 던졌어. 그지? 그럼 우리가 배운 아이 컨택은 뭔가 하면 이렇게 답을 해. 네,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습니다. 여기만 봐. 아이 컨택이잖아. 그런데 면접을 들어가서 면접을 하다 보면 어떤 면접관은 질문을 안 하는 면접관도 있어. 질문하시죠. 저 질문하시죠. 그럼 됐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보고 전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언제 평가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평가를 다 끝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이 사람이 뭘 끄적거리고 있어. 뭘 보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때 이 면접관 날 평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은 1, 2, 3, 4번 면접관이 질문을 하지만 질문에 대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1, 2, 3, 4번이 동시 병렬적으로 평가를 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컨택을. 이 양반이 뭔가 끄적거리고 있어. 나에 대해서 끄적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봐야지. 여기도 끄적거리고 있네. 여기도 봐야지. 여기도 끄적거리고 있네. 여기도 봐야지. 그럼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질문자하고만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접관하고 계속 아이 컨택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아이 컨택이야. 정교해야 된다는 것들이 아까 내가 제도에 대한 정교함도 말했었고 우리가 아이 컨택 이러니까 눈을 마주쳐야 되나 보구나. 눈을 마주치는 거지. 정교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정교한 거야. 그럼 누구랑 눈을 마주쳐야 돼? 누구랑? 어떻게? 너무 뚫어지게 보면 버릇없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 여기에 조금씩 정교함이 묻어 들어가야 돼. 그래 한 사람만 계속 보고 얘기하다 보면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게 째려보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되는? 눈을 돌려야 돼. 다른 면접관한테. 또는 다수의 면접자가 들어갔단 말이야. 나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한 3명이 앉아 있어. 내가 질문 제일 난감할 때가 이때야.
내가 1번 지원자였어. 근데 2번이 앉아 있고 3번이 앉아 있단 말이야. 나는 이제 면접이 끝났어. 아이 컨택이잖아. 누구랑 아이 컨택을 해야 돼 나는? 내 아이는 어디랑 컨택을 해야 되지?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돼? 어디를 보면 될까? 나는. 대개는 어떻게 앉아 있는 줄 알아? 1번이 끝났잖아? 무슨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고. 아이 컨택하라며. 누구랑 아이 컨택을 해? 나는 컨택할 대상이 없는데. 면접관을 계속 봐. 계속 봐야 되고 가끔 내 옆에서 답하는 친구들한테 슬쩍 보면서 이렇게 견눈질로 보지 말고 슬쩍 보고 끄덕거려줘 이렇게. 그 친구 말에 수긍하는 것처럼.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지?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다 경쟁자잖아. 이 사람 나가서 무대에 나갔을 때 뒤에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들이지? 그럼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하면 속으로는 아씨 너무 잘하는데? 나 이번에 떨어지겠는데? 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카메라에 잡히는 그들의 대화나 표정을 보면 뭐야? 와 정말 잘하신다. 근데 속내가 정말 그럴까? 박수 치는 것처럼 정말 저 친구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싶을까? 아니야.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해. 그럼 시청자들은 어떻게 댓글을 다는가 하면 와 3번 지원자 인성 대단하세요. 인성 미쳤다 이렇게 댓글 단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면접을 볼 때. 압박 면접, 진상 면접관 있어. 전제를 해야 돼. 아 진상이 꼭 한 명 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모임에 마찬가지잖아. 그런 얘기 있지. 또라이 총량의 법칙 들어봤어? 모든 조직에 또라이 양은 정해져 있다. 큰 또라이가 하나 있다가 쟤만 없으면 난 이 학교 생활 정말 편할 것 같아. 이 동아리 정말 편할 것 같아. 이 직장 생활 정말 편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걔가 인사 발령이 나서 딴 데로 가. 와 신난다. 드디어 사라졌다. 그럼 조그만한 또라이 둘이 자라나서 그 큰 양을 채워줘.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내 주위에 또라이가 한 명도 없어. 와, 이 조직 대박. 누가 또라이야? 내가 또라이. 조직은 그래. 면접관도 마찬가지야. 면접관이 주르륵 앉아 있잖아. 반드시 그 중에 진상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 꼭. 그 진상 면접관은 압박 면접이라고 하지. 압박 면접 아니야. 남자들 축구 좋아하지? 압박 수비하고 반칙 수비하고는 다르잖아.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 회사 지원하기 전에 지원했던 회사가 어디예요? 이건 압박 면접이야. 그런데 그 실력으로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있겠어요? 반칙 면접이야. 근데 이런 자들이 꼭 있단 말이야. 여기에 스크래치 나면 안 돼. 여기에 스크래치 반드시 있다고 전제를 해. 우리가 그 복싱이나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펀치를 맞고 쓰러지는 거는 왜 쓰러지는가 하면 때릴 때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먹이 훅 들어왔기 때문이야. 내가 맞을 준비가 단단히 돼 있잖아. 안 쓰러져. 근데 갑자기 뒤로 빼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주먹이 날아오는 경우 쓰러진단 말이야. 내가 맞을 준비를 하면 안 쓰러져. 진상 면접관이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누가 진상일까라고 진상이 반드시 있다고 전제를 해. 그럼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스크래치가 안 나. 근데 면접관들은 다 인성이 훌륭하시고 착하신 분들이실 거야. 그런데 그 실력으로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이 훅 들어왔단 말이야. 뭐야 저 새끼는. 그럼 그다음부터 멘탈이 무너져. 진상이 있다고 생각해. 진상이 있어 실제로. 같은 면접관들이 앉아서 보기에도 아씨 저런 양반은 어떻게 면접관을 시켰어? 이런 양반들이 있단 말이야. 태도, 자신감 있는 태도 얘기하잖아.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하면 돼. 아까 아이 컨택도 마찬가지야. 아이 컨택이든 다른 답변 내가 같이 면접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이런 걸 이제 같이 보면 돼. 그 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대답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 그지? 추상적인 대답은 아무런 감동을 주질 못해. 내가 뭔가 준비한 게 있어.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이러면 그때 쏟아내려고 준비한 게 있잖아. 근데 그 기회를 안 줘. 네,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그런단 말이야. 씨, 나 카드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꺼내야 돼. 물론 여러 명이 면접을 볼 때는 나만 꺼내는 건 그렇잖아. 근데 대부분은 마지막에 할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라고 하거든.
그 기회를 안 준다? 하겠다 그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면접관들이 아니요,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면접관이 아무도 없어. 반드시 기회를 준단 말이야.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했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같이 면접을 보다 보면 기빨리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거든. 내가 앉아있는데 스펙이나 이런 양반들이 저런 양반은 왜 우리 회사를 여기를 지원했대? 이런 애들이 가끔씩 온단 말이야. 마치 조기 축구에 갔는데 손흥민이가 하나 나타난 거야. 그럼 누가 뽑혀? 손흥민이가 뽑히는 거지. 집착하면 안 돼. 대신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어차피 나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면접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지 마. 그런 면접은 가지 마.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안 나와. 정말 최선을, 떨어질 것 같은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테이블에서는 가는 내가 손흥민이가 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할 때만 조금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야. 대신 집착하지는 말고. 왼쪽을 원해? 오른쪽을 원해? 그렇지. 왼쪽을 원하는 사람.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왼쪽을 고를 리가 없지. 내가 여기에 시간을 넣어볼게. 왼쪽은 3시잖아. 왼쪽은 금요일 오후 3시야. 여기는 일요일 오후 3시야. 두 사람은 직장인이야.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 여기는 금요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3시. 나는 왼쪽이 좋다. 난 오른쪽이 좋다. 오른쪽이 좋은 사람이 없어졌어. 왜? 왜 사라졌을까? 엄청나게 바쁜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오후 3시야. 조금만 요일만 끝내놓고 나면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탈 거거든. 그 기분에 정말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저기는 오후 4시야. 사진으로 보기에는 랄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가? 내 출근해서 보고서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걸 선택을 안 해. 시간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이 대학교 3학년이지? 우리는 가끔 이제 당신한테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질문 같고 철학적인 질문 같아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 근데 행복하세요? 이러면 내가 지금 행복한가를 생각해. 그지?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행복은 잘 생각해 보면 현재에 있지 않아. 봐봐. 누가 행복해? 사진으로 현재로만 보면 이 친구가 행복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시간을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어. 행복해 보이는 이 친구를 선택하지 않고 바빠 보이는 이 친구를 선택했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행복이라는 게 현재에 있지 않구나. 어디 있는가? 미래에 있어. 미래에. 내가 지금 빡세게 뭘 해. 빡세게 뭘 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 여기 전화가 또 오고 그냥 정신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오늘만 지나면 요일만 끝나고 나면 나는 내일에 어딜 간다는 놀러 간다는 무슨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뭘 한다는 생각에 무지무지 기분이 좋아. 이 사람은 행복해. 그 우리의 행복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어. 대학교 3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대학교 3학년 때 뭘 해야 되고 이러면 내가 대학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간에 뭔가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면 또 그 얘기야? 대학교 때 좀 놀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대학교 때 놀아야지.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은 놀고 있어. 아까 우리 그림에 봤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놀고 있으면 몸은 편한데 마음은 계속 내년엔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계속 그 생각이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해. 그럼 지금은 빡센데 생각이 미래가 있으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그래. 나의 미래에 대한 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밝아져. 내가 무슨 저 꼰대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내 경험해 본 바가 그랬어. 여러분도 그 답을 내려줬잖아 앞에서. 시간을 집어넣는 순간 미래가 행복한 쪽에 여러분은 방점을 찍었단 말이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생활하면서 아 좀 설렁설렁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아마 좀 흔들릴 때가 많을 거야. 근데 해. 하고 나면 마치 금요일 오후 4시에 빡세게 해서 토 일요일이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돼. 나는 이제 그 여러분보다 조금의 이제 인생 선배로 지나온 길을 보면 나 또한 그랬었어. 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난 행복한 줄 알았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별로 그렇게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 지금 내가 행복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마약을 하면 돼. 지금 술을 마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지금 가장 행복한 방법은 약을 하면 돼. 근데 그 약이 깨는 순간, 술이 깨는 순간 다시 힘들어지지? 그럼 또 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좀 장기적인 내가 좀 기쁨이나 그걸 하겠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 현재가 힘든 거는 별로 힘든 게 아니야. 미래가 기대가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현재는 아무런 고민이 되질 않아. 내가 여기에 대학교 때 놀아야지에서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 놀다의 의미가 뭘까?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째 놀고 있다. 고향에 노는 땅이 많다. 이런 노는 것도 있지만 사적인 의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야. 여러분이 노는 거는 어떤 거야? 여러분의 재미있게 노는 거는 어떤 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등산을 하거나 또는 뭐 골프를 치거나 이러는 걸 이제 즐겁게 논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등산을 즐겁게 논다고 생각하면 어몽길 대장은 항상 즐거울까? 에베레스트 가는 게? 주말 골퍼들. 그럼 골프 선수들은 항상 즐거울까? 골프 치면서?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게 논다는 게 뭔가 평상시에 내가 하던 일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으면 돼. 뇌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뇌에서 반응하는 거하고 게임을 해서 스테이지 클리어했을 때 뇌 반응이 똑같다는 거야. 성취에 따른 도파민 생성은 똑같대.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무서운 얘기 하나 하고 얘기를 끝낼게. 여러분이 뭘 하다 보면 앞에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러다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난 뭘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연한 되게 두려워. 형체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되게 두려워. 이거 뭘로 보여? 이 사람이 나야. 그럼 어떤 그림으로 보이지? 난 이제 좀 입에서 단내 나는 스포츠, 마라톤이나 MTB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한 번은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낮에 보통 라이딩을 안 하고 밤에 하거든. 밤에 하는데 저기를 갔다가 이제 여기를 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밤에 돌아가는 길이었어. 언덕길이잖아. 요즘은 AI가 그림도 잘 그려줘. 이제 요거 챗GPT로 그린 건데. 그래서 내가 돌아가려고 이제 산길을 언덕길이야. 저 고개를 넘어야 집으로 가는 거야. 언덕길을 막 이제 이러고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은 언덕길 올라갈 때 핸들을 가운데 고정을 못 하거든. 왜냐면 이게 언덕길이니까 휘청휘청하다 보면 라이트 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라이트 불이 이렇게 휙 비쳤을 때 저기 산 꼭대기에 내가 넘어가야 되는 고개 꼭대기에 소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아니야. 그러고 이제 계속 하는데 라이트 불이 계속 비칠 거 아니야? 점점점 다가가고 소복이 점점점 뚜렷해져. 이게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느낌이 이제 그때 오기 시작해.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 집으로 가려면 얘를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다가갔어. 점점점 다가갔어.
실제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어. 그래서 내가 코앞에 딱 가서 봤지. 뭐였는가 하면 과수원 옆에 있는 허수아비였어. 허수아비인데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람이 불면 이게 펄럭펄럭 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야 새를 쫓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멀리서 보니까 꼼짝없는 소복 입은 여자였어. 그런데 내가 만일 여기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서 보면 야 이거였구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돌아갈 길이 있었어. 올라가지 않고 무서워. 저기 뭐가 있나 봐. 돌아갈래. 뒤로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 나는 이 무서움의 실체를 몰랐을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무용담처럼 얘기하겠지. 여기가 저 대전에 있는 바람째라는 곳인데 야 바람째 하면 밤에 가봤어? 거기 소복 입은 여자가 있던데? 그럼 옆에서 누군가 돕겠지. 야 거기 옛날 옆에 공동묘지였잖아. 그래? 그럼 밤에 이 길은 절대 혼자 못 가. 여러분이 두렵게 느끼는 것들 있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뭐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까기 시작해봐. 이렇게 까놓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내가 소복 입은 여자처럼 엄청나게 무섭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 실제로 일을 하는 나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 지금 직장생활이 훨씬 경험이 많. 나는 이런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 누군가 무슨 보고서를 써달라고 해. 메일이 왔어. 뭐 언제까지 무슨 자료 작성해서 주세요. 그럼 그 일이 태산 같아. 와, 저 일 언제 하냐? 아씨. 그러다가 막상 마감이 다가와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을 때쯤 되면 그 메일을 열 거 아니야? 자료 작성을 하려고. 그렇지 하나하나 자료 작성을 하다 보면 그게 무서운 일이 아니야. 어이씨. 난 또 쫄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될 이만한 산더미 같은 일이 있지? 지금 머릿속에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야. 요 강의실 나가면서 한번 쪼개봐. 뭘 해야 되지? 이게 왜 무섭지? 내가 뭘 해야 돼. 자격증을 따긴 따야 되는데 내년에 딸까 말까.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어렵던데. 자세히 공부를 해봤어? 책 사봤어? 안 했잖아. 하나하나 까봐. 그러면 그 두려움은 달라져. 예를 들면 내가 저건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잖아. 이걸 내가 달로 바꿔볼게. 어떤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야.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되게 막연해 보여. 근데 조금씩 구체화시키기 시작해. 여러분은 예를 들면 뭐 달이라고 그러면 나는 내년쯤에 달나라를 갈 거야. 그 사람은 못 가. 꿈이지. 달나라 갈 건 꿈이야. 계획이 없는 일정은 그러니까 계획하고 꿈의 차이는 뭔가 하면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이걸 했나? 내가 언제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 했나? 꿈에 시간이 들어가면 걔는 계획이 돼. 근데 그냥 막연히 뭘 해야지? 이건 꿈이야. 그건 계획이라고 하지 않아. 우리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러잖아. 야 오랜만이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 그 친구랑 밥 먹은 적 있어? 어른들도 그런단 말이야. 야 오랜만이다. 야 언제 소주 한잔 하자. 그래. 끝. 소주 한잔 하려고 그러고 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야 언제 그냥 소주 한잔 하자. 그래? 언제 할까? 다음 주에 할래? 뭐야 그냥 농담이야. 이러면 안 만나는 것이고 일정을 짜야 돼. 그게 막연히 툭 던지는 말인지 계획인지가 달라진단 말이야.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어. 난 내년 여름에 어디 놀러 갈 거야. 내년 여름에 난 호주를 한번 갔다 오려고 해. 그 친구는 내가 장담컨대 90%는 호주를 못 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호주의 도시가 하나야? 시드니를 갈 건지 멜번을 갈 건지 뭐 캔버라를 갈 건지 왜 갈 건지. 나는 저 지난번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갔더니 그 멜번에 저 바닷가가 진짜 멋있던데 나 거기 한번 가려고 해. 그래서 내년에 가려고 비용이 한 꽤 들던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계획이 돼. 그리고 난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언제쯤에 갈 것이고 며칠간 갈 것이고 누구랑 갈 것이고 구체화가 되기 시작해야 그게 계획인 거야.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역산을 해보면 내가 알바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게 하나하나 나오지. 근데 막연히 난 내년 여름방학 때 호주를 가려고 해. 근데 내년 여름방학에 떨거덕 시작됐네. 가려고 봤더니 어머 비행기표를 안 끊었네. 와 여름방학이 겁나 비싸네. 돈도 없네. 못 가. 에이
내년 여름에 가지 뭐. 그 사람 내년 여름에 갈 것 같아? 못 가.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일이 있든 하고 싶은 일이 있든 간에 계획을 구체화시켜. 그게 시작인 거야. 우리 어른들이 그 말씀하잖아. 시작이 반이야. 난 내년 여름에 꼭 호주에 갈 거야 라고 계획을 하거나 나는 지금부터 운동을 하기로 했어. 이건 시작이 아니야. 이런 시작은 시작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던지는 거야. 시작이라고 하면 나는 내일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체육관을 뭘 끊었고 뭘 했고 금년을 하기로 해서 뭘 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린 그걸 시작이라고 해. 그리고 이미 절반을 한 시작이라고 하지. 그렇게 한 시작은 절반은 성공이야.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한번 가야 되는데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똑같아. 여러분이 뭐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쪼개 하나씩. 무서운 일도 까봐야 되잖아. 실제로 까보면 무서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계획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잖아. 하나씩 까봐. 난 내년에 꼭 자격증을 딸래. 자격증을 딸래라고 한 그 사람은 내년에 시험이 언제 있는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지. 그럼 난 공부를 몇 개월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역산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계획이라고 해.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지. 여러분도 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질문. 전화번호? 땡큐. 자, 질문. 뭐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든 뭐 직장에 관련된 내용이든 뭐 삶에 대한 내용이든 상관없어. 어. 어. 아. 글쎄. 그 기억에 남아야 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네. 면접관은 이래.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면접에 모든 걸 걸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냥 one of them이야.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시간이 없어.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좀 저 친구 괜찮은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있었지. 근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은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이 지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일로만 생각하고 하나씩 쳐낸다고만 생각을 해. 이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질문을 하긴 해야 돼. 어떤 질문을 할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인성검사 로서를 보고 하고 그 다음 지원자가 왔을 때는 자소서를 보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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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도시공학과가 많긴 해. 토목공학과도 많고 이제 토목공학과가 제일 많고 뭐 토목, 건축, 이제 사무직 빼고 토목, 건축 그리고 도시공학, 환경공학 이렇게 있거든. 근데 도시공학은 이제 도시에 대한 설계를 할 때 도시공학이 맡게 되고 환경은 이제 주로 환경 영향 평가 일을 제일 많이 해. 주로 팀들의 하는 일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주로 이제 업무로 하지. 하수처리 뭐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서 직접 설계를 하지는 않아. 설계를 하지는 않고 환경 영향 평가 업무나 또는 도시를 개발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뭐 거기에 대한 대안 세우는 일들, 이제 그게 주로 하는 일들이지. 나 또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 12시 반까지, 1시가 벌써 돼버렸네. 또 궁금한 거? 혹시 또 궁금하면 오늘은 못했지 있어도 되는 거지? 일 주소를 적어 오는데
이건 M이야. bagmwo@gmail.com이야. 뭐 이 강의 하나가 여러분의 내가 잠깐 1시간 반 동안 여러분하고 얘기 나눈 게 뭐 여러분의 인생의 향배를 확확 바꾸거나 그러진 못할 거야. 사실 그렇게 돼도 안 되지.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누군가 얘기 한마디도 갑자기 확 바뀌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저기 사이비 종교 교주도 아니고 그럴 리는 없어. 그런데 조금씩 어떤 저런 것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나도 살아가면서 보면 그게 어떤 계기가 조금씩 이제 생기면 한 사람이 그렇거든. 한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씩 많이 보게 돼. 마치 우리 유튜브에 내가 어떤 그림을 보면 알고리즘이 걔만 계속 보여주잖아. 똑같아.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뭐 도시의 물순환을 하나 클릭했다고 쳐. 자기계발을 클릭했다고 쳐. 그럼 유튜브에서 걔만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조금씩 그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방향성이나 그쪽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게 되지.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 질문? 없으면 우리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